네, 안녕하세요. 네, 유호현입니다. 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처음에 연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이고, 문송한 나오고 살다가, 그 AI, 컴퓨터를 어려서부터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이과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못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헌정보학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도서관학과죠. 원래 그 도서관에 책을 어떻게 꽂는지를 연구하는 그게 연구할 주제가 됩니다. 그걸 연구하던 학문인데 그게 이제 정보 검색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헌정보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텍사스 대학교에서 트위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인데 한국어를 네이티브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진짜 자신 있다. 그리고 자연언어 처리는 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웠고 엔지니어는 어려서부터 이제 코딩을 했던 아마추어 코딩이지만 했던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트위터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도 교수님이 지금 제가 그때 1년 반 차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일이잖아요. 제가 뭐 취업을 해버리가. 그래서 교수님 제가 면접을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한국어 실력 덕분에 됐습니다. 그때 실제로 교포가 나와서 제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단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면접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트위터에서 3년, 에어비앤비에서 4년,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제가 배운 컴퓨터 언어만, 제가 이제 실제로 쓸 수 있었던 컴퓨터 언어만 20개가 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고,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갔죠.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고 있는데, 코드 자체를 안 본 지가 반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코딩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아마. 파이썬 코딩도 못할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2023년에 링크드인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2025년쯤 되면 AI가 코드 베이스를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거야. 2027년쯤 되면 사람이 코딩을 안 하게 될 거야. 2030년 되면은 그냥 말만 하면 코드 앱을 다 만들어줄 거야. 라고 했더니 밑에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근데 2026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앱 만드는 건 지금 뭐 너무너무 쉬워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부터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세제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전환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 팀장이 뭐 하는 미션이냐? 그 기술의 변화가 크게 있을 때마다 전쟁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기계의 발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면 AI 시대에 더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 무슨 전쟁이 생길 텐데 이미 생기고 있고 그 전쟁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원장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막는 일을 하면서 뭐 겸임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7년이면 내년이죠. 내년에 저는 AI의 큰 사이클이 하나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사이클을 만드는 이제 피지컬 AI가 그 다음이고요. 로봇이 나타나고 하는 거는 저는 한뭐 2030년 정도로 로봇이 대중화되는 거. 근데 지난번에 2030년으로 뭔가 예측했다가 그게 1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로봇이 뭐 더 빨리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2027년은 어떤 세상이냐? 에이전틱 인터넷의 세상입니다. 뭐 에이전트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에이전틱 인터넷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는 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다 전문가들이셔서 다 아실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지금까지 앱 시대에는 우리가 각자 앱에 들어가서 뭐 하얏트 들어가서 하얏트 호텔 예약하고 메리엇 들어가서 메리엇 예약하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제 아고다 같은 데서 같이 예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LLM이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전혀 아무 데도 연결이 안 된 LLM이 나와서 LLM한테 야 호텔 예약해봐 그러면은 호텔 예약하시려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만 해주는 그런 LLM이 나왔죠.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죠. 에이전트가 나와서 에이전트한테 뭐 제미나이한테 야, 비행기 예약해봐 그러면 아직 제미나이가 잘은 못하지만 컨셉상으로는 API로 호출을 해서 항공사에 가서 예약을 하고 뭐 호텔에 가서 예약을 하고 전체 일정도 짜주고 그런 것들을 뭐 이미 기술적으로는 됐지만 이게 이제 프로덕트화는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클로드도 하려고 그러고 뭐 제미나이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컨셉상으로는 이미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전에는 API였죠. 요 전 슬라이드에서는 API였는데 이게 이제 MCP로 바뀝니다. MCP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MCP를 뭐 간단히 얘기하면 API는 프로그램이 코드를 통해서 호출하는 거였는데 MCP는 다른 AI 에이전트한테 야 우리 시스템을 쓰려면 예약해줘 그럼 예약해줄게 말만 해 라고 자연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야, 우리 사이트 설명을 해주는 AI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메뉴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MCP 시대가 왔고, 그 다음 시대는 뭐냐? 이제는, 자, 지금 고객이 에이전트가 됐죠. 그럼 고객 응대도 당연히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하는 각 회사가 에이전트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죠. 지금까지 얘만 싱글 에이전트였는데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그래서 이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니고시에이션이 시작됩니다. 협상. 내가 피자를 먹고 싶어요. 제 에이전트한테 헤이 시리는 아직 안 먹었지만 시리한테 얘기를 하거나 제미나이한테 얘기를 하고 빅스비한테 얘기를 해서 야, 피자 시켜줘. 그러면 이 빅스비나 뭐 에이전트가 온 동네 피자집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에이전트들을 불러 모아서 야 도미노 피자 에이전트 뭐 저 미스터 피자 에이전트 다 와서 우리 저기 페퍼로니 피자 시키고 싶은데 너네는 얼마냐? 18,000원. 저 20% 깎아드릴게요. 뭐전 샐러드 추가해드릴게요. 네, 저희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최고의 맛을 보장합니다. 뭐 그러면서 에이전트들끼리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20% 할인 괜찮네. 그렇게 해서 제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갖고 오는 거. 요게 이제 피자에선 그런데 요게 진짜 편하게 적용 가능한 곳이 당근 같은 마켓플레이스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켓플레이스. 당근에서 우리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제가 뭐 이거 살게요. 그러면은 뭐 깎아주세요. 뭐 그러고 제가 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에 만나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선 못 가게 됐어요. 뭐 그런 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걸 에이전트가 다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게 특히 메타, 아시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시대가 진짜로 오면은 제가 다른 사람, 제 친구의 근황을 알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 친구 인스타그램에 찾아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보죠. 그 친구 인스타그램에 아무것도 안 올리면 모르는 거죠. 카톡 보내야죠. 근데 이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제 에이전트한테 야, 내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봐. 그럼 제 에이전트가 그 친구 에이전트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럼 그 친구 에이전트가 우리 주인님은 어제는 못 드셨고 뭐 요즘은 뭐 하고 지내시고 무슨 잡을 어디로 옮겼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이게 메타한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예. 광고를 볼 사람이 없어졌어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니까 광고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때 광고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걔네들은 광고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AI가 광고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메타는 광고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는데 광고를 넣을 데가 없는데 여기는 광고 원툴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그럼 광고 넣을 데가 없어서 지금 AI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아직 안 되는 거죠. 예. 메타의 암호가 뭐 오픈 소스를 해서 이제 연구 쪽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실제 사람들한테는 아직 다양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메타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제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후배가 오픈 AI에서 일하던 친구가 연봉 1,000원 받고 메타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천억이면은 뭐 한 달만 일하면 되지 않나? 근데 한 달 일하면은 한 뭐 100억 세금 떼고 뭐 50억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로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네. 그렇고 이제 2027년 아직 이전까지는 지금 전 단계까지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프로덕트화가 안 됐죠. 근데 아직 기술적으로도 완성이 안 된 거는 이 에이전트 레지스트리죠. 우리가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에이전트를 갖는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끼리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검색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에이전트가 써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피자집을 다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배달 가능한 피자집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 우리 동네 피자집만 가져와줘 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생기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 AI 시대의 가장 큰 시장은 아마 AI 광고 시장. 에이전트에다가 광고를 넣을 때 이제 광고를 넣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올리는 플랫폼. 그리고 그 광고를 받아주는 그 플랫폼, 그 광고 시장들이 엄청나게 또 생길 거고, 그게 엄청난 돈이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색 엔진,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구글이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지금도 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있어요. 특히 엔지니어들이 엄청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앞으로 여기서 잘려가지고, 메타에서 잘려서 취업을 하려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고, AI 시대에는 어떤 면접을 봐야 되고, 그걸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네, 그렇게 해도 여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AI가 또 대체해가지고 또 잘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대체해가지고 또 잘리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구글 주식을 사자. 구글이 다 해먹을 거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사자. 네. 그래서 그때 2023년에 샀으면 된 건데 뭐 말은 하고 안 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고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웹에 SEO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트 GEO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그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데 제너러티브 엔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에이전트 GEO인데 에이전트 GEO가 뭐냐? 그냥 챗GPT에다가 계속 우리 피자집이 제일 맛있어. 우리 집 피자집이 최고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학습할 때 얘가 픽업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 정보가 유출될까 봐 AI 안 썼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거형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는 그 오픈AI 같은 곳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옵트인 하는 거를 디폴트로 꺼놨어요. 정보를 하도 쓰레기 정보를 사람들이 입력을 하니까 안 쓰겠다 그냥. 예.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그나마 꼼수같이 하는 방식이고 이제 그 다음에 MCP GU는 우리가 이제 MCP를 제공을 해서 우리 MCP를 통해서 오세요. 근데 이거는 MCP 시장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요 다음에 있는 거는 GEO가 아니라 그 광고 시장에 들어가서 광고 플랫폼에 우리 업체를 올려서 그 업체에서 그 챗GPT 같은 것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절이냐, 어떤 시대냐. 우리는 몇 년 후면은 에이전트만 만들면 돼요. 앱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에이전트만 만들면 다른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우리 집 물건을 사줄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내가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면 되냐? 문제는 에이전트 스토어가 없어요. 에이전트 플랫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 2007년 정도,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2007년에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는 앱스토어라는 게 생길 거야. 앱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앱을 만들 플랫폼이 없어. 그래서 앱을 못 만들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앞으로 만들면 되는데 에이전트를 만들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터지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에게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시기고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판이 뒤집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판은 곧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졌을 때 임팩트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에 막 스타트업 붐이 있고 그럴 때 다들 앱 만들었잖아요. 앱만 하나 만들면은 뭐 20억, 30억 투자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앱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죠. 모두가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돈은 극소수만 벌 수 있는 시대. 옛날에 앱을 만들긴 그래도 어느 정도 벌었는데 지금 앱이 뭐 하루에 저도 일주일에 두세 개씩 앱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만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만들어요.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제가 뭘 만들어줘도 다 까먹었고 뭐 백몇십 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냥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그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아이디어를 쳐놓고서는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냥 버리죠. 자, 이런 시장이 이미 이런 시장을 보여준 시장이 있어요. 유튜브입니다. 지금은 영상을 핸드폰만 키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처음에 2017년, 18년 그때 유튜브에 엄청 돈 버는 건 극소수였죠. 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들든 뭘 만들든 돈 버는 건 극소수다. 이 시장에서 뭘 해야 되죠? 앱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죠, 결국은. 나만의 컨텐츠가 뭐가 있냐? 나만의 데이터가 뭐가 있냐? 근데 이제 나만의 데이터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전문 데이터, 전문 지식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문 지식은 AI가 다 알죠, 이제. 예. 진짜 나만의 데이터는 뭘까요? 진짜 나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피자집의 메뉴판, 그런 내 무게, 뭐 그런 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데이터죠. 그런 게 오히려 강해지고 그 전문 지식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우리만 뭐 저기 뭐 링캔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뭐 혁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 소용 없죠. AI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지식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뭐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작년 중순, 작년 여름 정도인데 저한테 아빠 나 바이브 코딩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치, 네, 아빠가 직업이 그거긴 한데 근데 너는 바이브 코딩 할 수가 없어. 너는 컴퓨터를 켜본 적이 없어. 네가 하고 있는 건 아이패드야. 컴퓨터가 아니야. 컴퓨터는 이렇게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그런 거야. 너는 마우스를 잡아본 적도 없고 타이핑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코딩을 하겠다는 거니? 예. 그래서 너는 코딩이 안 돼. 그랬더니 뭐 아빠 컴퓨터로 할래. 그랬더니 이제 아빠 컴퓨터는 아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딸 아이패드에 레플리스 앱을 깔고 음성 모드를 켜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 동화책 사이트예요. 동화책도 있고 여기 구구단 외우기 게임도 있고요. 뭐 여러 자기 게임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동화책이 심지어 인터랙티브 동화책이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선택을 하면은 시나리오가 막 달라져요. 네,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 홈페이지도 제 홈페이지 평생 저 HTML 가지고서는 정말 아주 별로인 웹사이트 그 디자인 엉망인 사이트를 만들다가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즘. 예. 그리고 코드는 클로드로 하고 디자인은 또 제미나이를 돌려가지고 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 거 다 이제 AI가 만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거는 오토메이션을 해서 아침마다 이메일을 테크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이메일에 그 만평도 그려서 만평 해설하고 뉴스 브리핑까지 같이 저희 우리 팀원들 4명이 태재 미래전략 연구원 팀원 4명이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팟캐스트까지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줘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걸 만드는데 그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서 클로드 코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 했대요. 그냥 그런 시대인 거죠. 그냥
그렇다고 이게 무슨 원래 이거를 하려면 NALN 뭐 그런 거 해서 뭐 이제 처음에 몇 시가 되면 트리거가 되고 화살표 해가지고서는 뉴스를 모아와 하고 트리거 해가지고 화살표 한 다음에 뭐 AI를 이용해서 뉴스를 요약해 뭐 팟캐스트를 만들어 그거였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죠. 그냥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럼 이 플로우 다 코딩을 해가지고 AI가 딱 해서 디플로이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야 이거 AI가 이게 다 되는데 이걸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 수 있니? 매일매일 올리는 거? 저는 영상 만드는 거 전혀 몰라요. 영상을 만드는 프로세스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클라우드 코드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뭐 저기 노트북 LM이 영상도 잘 만들고 하던데 야, 노트북 LM은 영상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랬더니 노트북 LM은요 제미나이로 이제 그걸 짠 다음에요 나노 바나나 프로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FFmpeg으로 뭐 붙여가지고서는 만드는 거예요라고 이 친구가 그 영업 기밀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해봐 그랬죠. 해봐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쇼츠도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첫날 스크린샷을 찍은 거거든요. 뭐 이제 테스트로 3일 전까지도 있고. 근데 지금 영상 하나당 쇼츠는 몇천, 5천 뷰씩 나와요.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예. 그래서 뭐냐 이게 뭐 이런 시대가 다 있냐.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이걸 그냥 쫙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근데 뭐 왜 업로드가 안 됐네요. 뭐 업로드. 아,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구글 클라우드에 가서 유튜브 뭐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거기서 API 키를 받고 뭐 리프레시 토큰인가 뭐 그런 걸 받아오래요. 저는 이제 귀찮잖아요. 야, 이거 만드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했는데 내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니라고 해서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클라우드 익스텐션을 키고 이걸 그냥 복사에다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구글 클라우드를 열어가지고서는 거기 토큰 발급하는 데 가가지고 클릭을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정보를 넣고서는 코드를 발급해서 나중에 근데 되게 느려요. 되게 오래 걸리고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 내가 하고 말을 때 그냥 이게 저거 한 시간 있다 왔더니 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에다가 클라우드한테 주고. 근데 이제 또 다시 알고 보니까 클라우드 코드도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번역을 했는데 책 한 권이 이제 한 220페이지짜리 12챕터짜리 소설책이에요. 근데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AI 써 그랬더니 나 AI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한 페이지가 페이지 복사해가지고 문단별로 복사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막 문단 그 느낌 그 번역하는 느낌도 깨지고 뭐 컨텍스트 다 찾다고 막 뭐라고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코드 가지고 어떻게 해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제가 이제 코드를 딱 설계를 한 거죠. 엔지니어니까. 그죠? 네. 이걸 쫙 잘라서 이걸 API 키를 통해서 API를 호출을 해서 문단 하나하나씩 번역을 해서 갖고 오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자. 그래서 클로드 코드한테 그 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쫙 했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클로드 코드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이렇게 코드를 짜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클로드 코드가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방지게. 예.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지가 문서를 다 잘라가지고서는 지가 다 번역. 근데 생각해보니까 API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클로드 코드 자체가 그냥 클로드 AI잖아요. 그 얘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가 서브 에이전트를 띄우더니 챕터별로 동시에 하더니 20분 만에 다 번역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에이전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얘한테 시키면 얘가 에이전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서브 에이전트 저는 에이전트 설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오픈 AI에서 만든 에이전트 설계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 없고 에이전트한테 에이전트 만들어서 네가 해봐라고 하면은 지가 적절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기업들 그 AI 트랜지션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AI 트랜지션 생각할 때
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표님이 실무자들한테 야, 내가 AI 결제해줄게. 마음대로 써. 200불 다 결제해줄게. 해가지고 성능을 엄청 높여가지고 효율을 엄청 높여봐. 라고 해요. 그러면은 맥스 엄청 잘 나오는 경우가 뭐죠? 제일 잘 나오는 경우 이 사람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최대가 100이에요. 근데 네, 매니저 입장에서 매니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매니저가 실무자한테 시켰죠. 너 AI 써봐. 근데 매니저가 직접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가 직접 내가 일을 사람한테 줄까 AI한테 줄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한테 줄 일도 있겠죠. 근데 사람한테 일을 주면은 얘가 내일 가져와. 그리고 성능은 한 뭐 80% 정도야. AI한테 주면은 60% 점수로 5분 후에 가져와. 5분 후에 1분 후에 가져와. 그럼 이제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퍼포먼스가 100배, 1000배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야, 너도 네, 그냥 AI 써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근데 그러면 이제 AI로 이제 매니저도 막 해요. 근데 지금까지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사람한테 태스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스크 주고 내일까지 와. 그럼 태스크는 AI를 쓰면은 뭐 1분 만에 끝나죠? 그럼 나머지 시간 놀든가 아니면 AI가 해온 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든가 뭐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얘도 완전 매니저처럼 막 AI를 막 써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얘한테 줘야 되는 게 태스크를 주면 안 되겠죠. 요만한 일을 주는 게 아니고 이만한 미션을 주는 거죠. 우리는 방향이 대충 이런 쪽이야. 한번 너도 네 맘대로 해봐. 나도 내 맘대로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한번 합쳐보자. 그러면은 이게 파트너가 돼버려요. 위아래가 아니고. 그래서 아 너는 뭐 파이낸스 쪽 한 파트, 파이낸스 쪽으로 AI 돌리는 파트너. 나는 코딩 쪽으로 AI 돌리는 파트너. 이 친구도 원래 내 밑에 부하 직원이었는데 부하 엔지니어였는데 같이 AI 코딩 돌리고 있는 파트너.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서 제가 팀장이고 연구 팀원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야 논문 써와. 그럼 이 친구가 논문을 뭐 한참 써서 와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피드백을 줘요. 근데 이 친구는 몇 주 동안 그것만 연구했잖아요. 저는 처음 본 거잖아요. 딱 5분 만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야 이건 별로야 라고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학식이 있는 교수도 아니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팀장이라고 또 그걸 하면 그 말을 하면 또 경청하고서는 이제 아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고쳐와요. 근데 좀 화가 나죠 그 사람은. 네, 근데 AI 시대는 어떻게 됐냐? 같이 AI 화면을 보고 앉아서 AI한테 결과를 받은 거를 같이 비판해요. 그 같은 편이 됐어요, 드디어. 적이 아니라 네, 같은 편이 돼서 AI를 같이 까요. 네, 그러고 그 같이 까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AI한테 넣어줘요. 그럼 AI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서 다음 버전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해진 게 뭐냐면 원래는 학술적인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막 쌓아가지고서는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AI를 하다 보니까 결론 버전 1, 결론 버전 2, 결론 버전 3이 먼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글은 나중에 쓰고 뭐 그런 이제 완전 뒤집어지는 상황이 예, 와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워크플로우를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하던 일이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연구원이 하던 일이. 근데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거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할 거냐? 지식을 가지고는 지혜를 만드는 거죠. DIKW라고 데이터, 정보, knowledge, 지식, 그다음에 wisdom을 만드는 건데 옛날에는 I에서 K로 인포메이션을 잔뜩 모아가지고 knowledge를 만드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건 다 AI가 해주는 거고 knowledge에서 wisdom을 만드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에이전틱 슈퍼워크라고서는 이제 에이전틱 인터넷 시대가 오면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겠죠. 네. 제 에이전트한테 야,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얘가 다른 직원들 에이전트한테 가서 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난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실무하는 에이전트, 뭐 코드 쓰는 에이전트, 뭐 글 쓰는 에이전트, 연구 모아오는 에이전트, 걔네들이 다 돌아가지고서는 에이전트 네트워크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타트업은 이 시대를 보고서는 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플랫폼이 없어서 또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이다. 예, 라는 거죠. 근데 예, 항상 결론은 이 모든 것을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다 할 거라는. 그래서 오픈 AI는 사실은 좀 큰일 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다 했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미션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뭐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얘네가 기술이 뭐가 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있어요. 진짜 막 딥테크 아니면 기술은 몇 년 후면은 1년 후면은 사라져요. 네. 그냥 AI가 밟고 지나가요. 1년이면 다행이에요. 네. 반년 후면 사라져요. 저도 지금 계속 겪고 있어요. 저도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제 토블 AI 트리 오브 블럭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트리 오브 블럭스가 뭐였냐면 그 NAL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 만들어가지고